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래 연합사령부 창설입니다. 전작권이 거론될 때마다 부각됐던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불안론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인된 셈입니다. 그동안 전작권 환수 문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측의 능력이 최대 변수였습니다. 전작권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던 배경이기도 하죠.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전작권 전환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성 장군이요. 미래 연합사령부 사령관을 우리가 그러니까 맡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미군은 그동안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네,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수순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과 북은 오늘부터 하늘과 바다, 땅 위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합니다. 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이행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미 공조 확인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국회는 여전히 갈등 국면입니다. 2부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을 연결해 대북 이슈를 포함한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요. 전작권 환수 이후에 자 주한미군은 남아있는다. 자,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열렸는데요. 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 그리고 이 한미연합사령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다만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이거 대단히 큰 변화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주권 회복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합 방위 지침에도 이제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먼저 발표를 해서 약간 논란이 됐던 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그것도 12월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우리 군의 방위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연되어 오면서 이게 과연 언제나 될까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북한 관계 개선에 따라서 네네. 특히 또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거기도 약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 대표가 왜 다녀갔는지 그 결론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양국 외교 안보 라인 간의 평상시 소통이 원활했다면 과연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죠. 외교부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좀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도 다른 한편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전반적인 한미 기류로 봐서는 그 얘기가 오히려 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려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뭔가 이렇게 좀 폴리스 라인을 좀 치고 나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확 들게 합니다. 지금 실제로 최근 남북한 철도 연결 관련 북측 구간 현지 조사도 미국 정부 반대로 또다시 연기가 됐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연합사가 반대해서 한번 연기가 됐고요.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도 북측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좀 연기가 됐습니다. 또 이 워킹 그룹
구성 소식도 미국 국무부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지금 야당 쪽에서 한국당이 내놓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게 좀 철도 연결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좀 않다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나오면서 국내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네. 실질적으로 관련 주가도 뚝뚝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헛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정말 그래? 뭐 이런 물음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지라시 네. 이 금융가 정보지죠. 이게 이제 그제 나온 그 내용이 보면 미국이 국내 시중은행 한 곳을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제재할 거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으로 이게 이제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죠. 예. 결국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유포 과정 조사해서 조치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이 국내 은행을 통해서 지불됐다는 거 최근에 관사청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예, 관사청에 적발된 석탄 수입 업체 거래 은행이 모두 5곳이었는데요. 국내 거래 은행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번에 전화 회의를 요청해서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를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 들으셨죠? 네. 그때 국내은행 7곳하고 이제 화상회의를 했는데 7곳 가운데 이 5곳이 바로 그 5곳 은행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문이 날만한 그런 그 정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수 야당들도 이미 지난 8월 달에 이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정권 실세 개입설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일로 해서 이거 또다시 이슈몰이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정권 실세가 누굴까요? 네. 궁금합니다.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예. 네. 이 증시는 사실 반등을 했는데 이 관련된 금융주들은 뭐 영 맥을 못 쳤어요. 예.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네. 시장의 반응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장하성, 김동연 경제 투톱. 네.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30일에 사실은 이제 교체 예정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경향신문 보도로. 네네. 그런데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이거 사실 아니다. 전혀 들어본 바 없다라고 네네. 이제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지금 다수 매체가 이 청와대가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후임 물색 중이다. 그다음에 실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역시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불과 이틀밖에 안 됐단 말이죠. 예. 오늘은 청와대가 뭐라고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정말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상규명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산 넘어 산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 네. 요즘 뭐 많이 방송에 인터뷰 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 17건 뭐 구체적인 이런 수치까지 나오고 그랬는데요. 확인된 사건의 숫자인 것인가요? 이번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숫자고요. 그거 외에 그것보다 더 많다. 이제 정부 조사단에서도 연행 과정이나 이런 데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다수 있었다. 수십 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동
조사단에 조사한 게 조사권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법적인 게 예. 아니고 정부 TF에서 조사한 거고요. 여러 가지 그 피해자들 면담도 불충분했고 가해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이런 한계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단서는 미국의 미 국방정보국의 비밀문서 그 당시에 네네. 거기에서 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예. 신군부 지휘부가 광주 시민들을 베트남전에 베트콩처럼 여겼다. 이런 비밀문서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네네. 신군부 지휘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또 실제 베트남에서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광주 시민들을 외국인처럼. 네네. 전라도 광주를 외국 당처럼 여기는 신군부의 사고가 반영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런 군인들의 행태를 묵인 방치했다. 자기 나름대로 군인들의 사기 또 적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묵인하고 방치했다 그런 상황들을. 네네. 그래서 이런 잔인한 행태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를 은폐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묵인, 방치, 은폐 뭐 이런 네. 단어가 나오는 배경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배경인데요. 실제로 피해자의 목격자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이제 개헌군이 들어간 군 주둔지, 예. 군 이동 경로에 따라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네. 그때 당시에 시위가 있었을 때 도심부에서 점차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군 작전의 동선이 일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피해자들이 진술에 의하면은 군이 있었던 이동 경로에 따라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을 그 당시 이제 보안사 요원들이 있겠죠. 네네.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과 성고문까지 이런 행위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행태들은 참 방송에서 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 기록 발표에 의하면 유방과 성기에, 여성들의 가슴과 성기에 자창, 칼에 베인 상처를 자창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기록들도 발견됐다 이거예요. 광주지검에서, 당시 광주지검에서 시신을 검시하는 조서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5.18 때 병원에서 의료활동 기록에 그런 게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나 당시에 여성들에 대해서 계엄군들이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잔인한 범죄가 자행됐던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군부가 다시 정권 찬탈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생각했던 것이고 네네. 하나의 전쟁 상황으로 얘기했다. 이런 배경이 그런 행태를 나온 것이고 실제 무장한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전쟁 상황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을 우리 국민이 아닌 적으로 보고 폭도로 보고 이렇게 행태를 저질렀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런 성폭행들이 가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기록에 의거한 것 말고요. 의원께서 직접 피해 당사자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예, 그런데요. 네네. 예, 아주 여성들 성폭행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예. 특히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고 모두 그분들이 세상을 피해서 살고 계십니다. 예. 또 사실을 숨기고 살고 계십니다. 네네.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기 싫다, 말하기 싫다 이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인들이나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승려가 되기도 하고. 네네. 그 세상을 피해서 지금 또 정신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예. 가정이 거의 파탄됐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힘들어지고요. 네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폭행 후 출산해가지고 애를 복지원에 맡기고. 네네. 뭐 이런 거 30년째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있고 혹은 성폭행 후 6년 후에 이제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그게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진실이 예. 밝혀져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예. 그분들에 대한 사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네네.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구제하는 또 권리를 회복하는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하려면은 그 주체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월달 법이 통과돼서 9월 14일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9명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다른 정당들과 국회의장은 추천을 6명은 완료를 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만이 진상위원을 3명을 추천을 하지 않아가지고, 출범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했던 지만원 씨 추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네네. 지만원 씨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정말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당사자고 주범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5.18에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벌금을 2차례나 선고받고 한 분인데 네네. 이런 부분을 조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분은 조사를 받아야 할 조사 대상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지금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의도가 그런 지만원 씨를 추천하는 건 뭐 일부 의견이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 그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우리 당 사정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천 사실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한국당이 계속 추천 안 하거나 지연되면은 진상규명위원회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명이라도 개문 발차를 하자. 대통령께서 다른 당이 추천한 6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네네. 사무실도 없고 조사관도 임명하고 몇 개월 걸립니다.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네네. 시작을 하자는 거고요. 한국당 추천 목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다른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그 사람들을 받아 추천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꼭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서 추천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자기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당의 태도는 이걸 장기 표류시켜가지고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개문 발차하자. 또 한국당은 이제 다른 외부의 추천을 의뢰받아서 위원들을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5.18 그 명백한 진상 규명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미 그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보고요. 네네.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게 한 사람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이건 삼척 동자도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최근에 나온 언론에 보도된 50 전사에도 보면은 그 발포명 자유권 발동을 여러 그 군인들이 모여서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이었다 하는 것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전두환 씨가 발포하고 배후에서 그런 학살 행위를 조종했다는 것을 매듭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요.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가해자라는 것이 본인이 나타날 일은 없고요. 피해자 네. 진술만으로 할 수 있는 법위가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가해자를 찾는 일과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법에 따라서 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방법, 그 동행명령 제도가 아니라 동행명령 제도나 또 고발 수사 요청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가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이번에 정부 조사단에서도 그 성폭행이 일어난 군부대 이동 경로에 따라서 군부대들이 이제 명시가 돼요. 예. 무슨 부대다는 부대까지는 명시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부대 내에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나서고 계시는데요. 그 의원 쪽으로 직접적인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광주, 제가 지역구가 광주이고요. 네네. 또 광주 시민사회나 또 통해서 계속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 성폭행 부분은 그분들이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있고 네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른바 그러니까 2차 피해 같은 걸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네네. 조사관들도 여성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예예. 그런 절차들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예.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독재 체제 하에서 해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벌 문제인데요. 네네. 지금도 공소시효가 걸려가지고 가해자가 확정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 나치 범죄 처벌은 그 기간 동안, 나치 집권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시켜버려요. 예. 법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소시효 특례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집단 학살이나. 네. 헌정 질서 파괴 행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이런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행위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법을 제정한다 할지 네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를 적용해서 내란 행위 연장선으로 네네. 내란 행위의 실행 행위나 과정으로 그런 성폭행 행위를 봐서 처벌을 한다 할지 하는 방안을 네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입니다. 2부에서는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을 연결해서요. 최근 국회에서 대북 관련 이슈를 포함한 한국 당내 이슈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한 달여 만에 비대위와 당 중진 위원들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최근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기도 했고요. 황교안 전 총리, 원희룡 지사 영입설, 또 유승민 전 대표까지 아우르는 보수 통합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이시죠.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정우택 전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어제 그 연석회의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네, 참석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개파 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것을 어떻게 아마 홍문정 의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네네. 또 정진석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또 대질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어떤 개파 간의 대립이 수면 위로 다시 등장을 해서 그것이 어저께 중진회의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 나간 사람들이 반성도 없고 개선 장군처럼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그렇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파 대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비약의 사닥다리를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께서도 보수대 통합은 차기 당대표 갈 일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저는 뭔가 요새 뭐 비대위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네네. 결국 뭐 제 표현이 좀 거북한지 모르지만 집 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보수 대통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는 보수 통합 내지는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도권뿐만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 네네. 있는 인적 자원 또는 단체들과 같이 전선을 형성해서 요 다음에 총선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한번 그 좌파들과 한판을 벌일 수 있는 네네.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나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이것을 보수 대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좌파들과의 한판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판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1, 2, 3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 제일 1번일 테고요. 네네. 지금 민생이 지금 어저께도 그 중진회의 거기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2분기, 3분기 지금 거의 0%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 노답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정말 한마디로 노답이다 이렇게 어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 안보 불안입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안보를 얘기하면 꼭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은 정말 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위기를 갖고 있어서 네네. 이게 굉장히 불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문제와 이 안보 문제가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도 좌우를 하겠지만 요 다음에 말씀하신 총선에서의 좌파의 한판 결판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저는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번 우선순위로 주신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김병준 비대위에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많은 질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내부 혁신을 하지 않고 왜 이러한 아젠다를 경제 쪽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한 것을 네네. 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야당이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끝까지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이러한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마 내부 혁신의 문제는 지금 우리 비대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10월 초부터는 아마 우리 당협위원장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당협위원장의 전반적인 어디까지 교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비대위가 하여튼 가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비대위가 과연 정말로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누구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정말 어느 선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관건이고 잘못 손댔다가는 다시 한번 우리 당이 소용돌이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와 조광특위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공명정대한 비대위의 운영은 혁신형보다는 관리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혁신과 관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공감할 수 있고 이번에는 어떤 기준이 이런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공감할 수 있다. 공명정대하다. 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이면 전당대회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비대위가 뭐를 가장 우선순위로 바꿔놔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결국은 비대위는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선출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여건과 또 규정과 절차를 잘 만드는 것이 제일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그 당대표가 정권을 갖는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당대표 최고위원이 합의하는 집단 지도 체제 어떤 것이 지금 한국당의 체질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합의하는 집단 지도 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합의하는 집단 체제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것은 되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지금의 체제도 저는 오히려 지금의 체제는 홍준표 대표가 워낙 그 당 대표로서 종횡무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반작용으로 대표와 그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아야 되겠다 이런 그 여론에 우리 당원의 여론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 당 대표가 나오면 그렇게 당을 운영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집단성 그 지도 체제로 갈 경우에는 당 대표한테 그 최고위원과 협의권을 줘야지 합의를 한다면. 저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인물은 누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 안 된다. 또 당 나갔다 온 비박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특정인을 갖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제가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이 당을 폭망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폭삭망하게 만든 당사자들은 요번에 좀 자숙하고 자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보수 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건이 성숙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우리 비대위도 이런 그 통합을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요담 당대표의 숙제라고 보는 거죠. 내년에 뽑힐 당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내후년 선거에서 정말 그 좌파랑 한판 붙을 수 있는 보수의 전선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여건 성숙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또 제도권 바깥에 좋은 보수 그룹들과도 어떤 그 여건이 성숙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다음 당대표가 꾸준히 해서 내후년에는 그런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해서 또 그렇습니다만 유승민 전 대표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이 전혀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당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여건이 성숙될 거라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 관련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선건 조평통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들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 말은 우리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저는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북한 앞에서만은 나약해지고 저 자세가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 있었던 정보 관계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식이 잘 넘어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이 내 나라 경제는 망치고 북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저는 도보다리에서 40분 동안 비핵화 쇼통을 하고 또 재계 총수를 앞세워서 경제 쇼통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망신쇼통 당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 권한, 발언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아직 조광특위 위원으로서는 제대로 활동을 아직은 가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동하고 있지만 아마 조광특위가 열리면 분명한 제목의 역할은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전원 측 변호사한테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조 전 변호사는 역시 그 정치 평론가입니다. 네네. 따라서 평론가 입장에서 정치를 모두 내가 재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평론과 정치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 또 평론가는 뭐 말로써 얘기할 수 있지만 말이 앞서는기보다는 행동과 일치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예. 저는 또 평론가는 단독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 단독 플레이보다는 역시 이건 정당은 조직이기 때문에 네네. 정당과의 조화를 이루고 또 조직과 소통과 합의 과정을 이루는 이런 과정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